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부터 연일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 열리고 있는 고척돔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이 신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는데요. 일본의 가상 종교단체 범행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두순이요. 일단 징역 3개월 선고받았어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재판 내내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동 성범죄자의 보통의 행동 특성에 대한 것이 예.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가 조금 덜 된 부분에 있어서 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아동 성범죄자들은 일종의 우리가 저희는 퇴행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약간 뭐라고 하나 아이들처럼 때를 쓰는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행동 특성에서는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면담이나 이런 걸 해보면은 예. 상당히 이게 좀 장난을 치는 건가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느낌을 들지만은 사실은 어떤 뇌의 어떤 행동 방식에 있어서 과거로 역행하는 형태가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어른 같지 않죠. 근데 몸은 어른인데 안은 아이들처럼 되는 거죠. 퇴행된다. 퇴행적인 형태의 것이죠. 그 지난 11일에 공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취재진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쓰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 뭐 돈 터치 마이 바디 막 이러면서 때를 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것 자체가 그럼 좀 퇴행적인 수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이가 저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 예. 좀 더 빨리 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맥닐섬 같은 데의 아동 성범죄자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들의 행동 방식이 너무 퇴행적이어 갖고 어떤 조사 연구 같은 경우 사실 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어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천벌을 받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아동에 대한 공격성이 이렇게 되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뭐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른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보통 아동 성범죄자들이 평소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범죄자 입장에서 좀 보면은 저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는 관리할 수 있는가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좀 항의하려고 초소에 갔다. 그게 뭔 잘못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진압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감이 쭉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마치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가진 느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내가 이런 행동한 게 그게 잘못됐죠?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과 전쟁에 누가 이렇게 20번 싸웠는데 내 아내가 이런 걸 한 것 같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검찰 얘기 들어보면요. 그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이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수롭지 않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반성이 없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구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뇌가 퇴행한다면 이렇게 계산적인 모습은 또 보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벌금형을 주겠습니까? 사실 지금처럼 실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벌금 가지고 뭐 마치 장난하듯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받는 게 120만 원을 수급을 받는데 벌금 얼마 깎아줄 수 없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법정에서 그러면 판사님들이 크게 노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저희가 보니까 이 조두순이 흉악한 그 범죄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자신은 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치 그게 이인증이라고 하거든요. 이인증 형식이죠. 마치 자기가 아닌처럼 이런 거죠. 어린애들 보면은 마치 그 누구는요 하는데
그게 자기 이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제3자를 예. 이거 죄송합니다. 상훈이는요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요.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 그 성범죄자들의 이런 특성, 태도들을 분석을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이제 엊그제 이제 VR 가상현실을 통해서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말하자면 아동 대상 성범죄 아니면 성범죄 아니면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폭력범죄자들의 뇌의 구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변하는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빠르게 퇴행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빨리 감각을 높여줘 갖고 그게 더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VR로 VR 치료를 한다. 예. 그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의 개념이겠죠. 관리한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약물 주사 같은 경우는 판사님들이 사실 좀 꺼려 하시거든요. 비용도 한 대 50만 원 정도고 그거를 뭐 거의 몇 년 동안 해오면 그걸 다 세금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또 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안으로서 VR인데 그 VR이라는 것은 아동 성범죄든 성범죄자들의 뇌 구조 변화라든가 현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갖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VR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이제 시행에 지금도 사실은 그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좀 빨리 받아들이고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근데 그게 물론 일부에서는 그것 자체가 일종의 더 처벌이 아니냐. 왜냐하면 뇌를 빨리 한다고 하는 건 더 늙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대안이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아동 성범죄자하고 일반 성범죄자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죠. 선택적으로 감각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성되는 단계가. 그래서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은 보통 후각이나 촉각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민감한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아동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의 성범죄 형태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각이나 촉각 형태가 크고 성인 성범죄는 주로 이제 삽입관광 같은 형태가 되죠.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예 각성하는 단계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다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두순을 다룰 때 법무부가 실수를 했죠. 왜냐하면 출소 전에 전혀 저 부분에 대한 관리를 못 해갖고 실제로 이제 교도소 안에서 해야 될 걸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막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부러 횡설수설해서 뭐 심신미약으로 처벌 줄이려는 의도는 그러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통하지 건 않는다. 하는 상태인 거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 특성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고척돔에 테러 협박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메이저리그 개막전 고척돔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 이런 협박이 신고가 됐다는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폭탄 테러 예고를 하면 많이들 잡히잖아요. 대부분 뭐 잡히죠. 그걸 알면서도 이런 협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보고 경찰이나 제복 입은 사람들이나 군중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형태죠. 그래서 보통 저런 범죄자들은 그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군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기 말하면 저런 제복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 꼭 저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연방 테러를 대응할 때 신고가 뭐가 이게 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면은 범인이 그분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신고가 되는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대응하면은 오히려 범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꼴이 되니까 이것은 사실은 좀 적절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찰이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라는 건 내 말의 영향력 아니면 내 예, 협박의 영향력을 예, 예. 확인하려고 하는 예, 건가요? 특히 이제 방화범들이 그 불을 신고를 하고 가보면 소방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렇게 보기 좋아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그렇군요. 각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사실 저렇게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져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사전에 어떤 매뉴얼이든가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해주면은 끝까지 다른 모범 범죄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예.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 다 세금인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폭탄 테러 메일 어디서 보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예, 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가상 종교 단체 항심교 예, 예. 지금 여기로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아마 일본의 변호사 단체의 서버로 들어가서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 단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일종의 예, 예. 지문 같은데요. 근데 이 단체는 현실에 있는 단체보다는 가상, 그러니까 말해요. 예. 사이버 공간에서니까 저런 것을 하면은 그것이 막 부산되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오타니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아마도 예. 일종의 저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데, 근데 일본은 워낙 저런 종교들이 많아서 네. 뭐 특징 지을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런 예. 부분은.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타니 선수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었고 지난해 8월 이후에 여러 차례 이런 협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대법원, 뭐 시청,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단체인데 왜 한국 시설들을 타겟으로 삼은 건가요? 근데 일본은 우리만큼 사이버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요 때가 언제냐면은 조선이라든가 최원종 고 사건이 있고 바로 뒤이죠. 예. 한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런 폭발적인 관심이란 것을 이들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우방 범죄를 해서 관심을 또 이렇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우리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사이버 예. 공간이라는 게. 예, 예. 일본은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런 뭐 폭탄 테러 말고도 뭐 칼부림 예고도 있고요. 다수의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어떻게 대비하고 대책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각각에 맞는 행동 특성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FBI의 연방 테러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에 대한 테러인지 다수에 대한 테러인지 이런 걸 각각 분리해 갖고 분리해서 빠르게 그 그러니까 그 대응에 빨리빨리 보내집니다. 근데 그렇군요. 우리는 뭐냐면 신고가 되면 모두 다 같이 나갑니다. 예, 그게 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 분리해 줘도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게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반려견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맹견이 산책을 하던 반려견을 공격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 공포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못 가요. 저 방향으로도 못 가요. 근데 저 개를 왜 잡아요? 이 개를 잡고 네,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선고받았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견주고요. 예. 반려견을 7마리를 데리고 7마리를, 산책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부적절하죠. 7마리도 사실은 조금 큰 개들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7마리가 이렇게 퍼져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길을 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오시는 그렇죠. 맞으면 오시는 예. 그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시죠. 대화도 예. 어렵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견주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아. 했는데, 근데 예. 그거를 가지고 30대 견주가 80대 노인을 폭행을 했는데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전치 예. 12주면 굉장히 예. 큰 저기 상처가 있는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통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예전의 차와 비슷합니다. 남성들이 자기 차를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 반려견을 저런 분들은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을 외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뭐 페르소나 같은 형태로 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나를 규정짓는 어떤 자신의 자존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반려견을 털끝 하나 건드리면 자신을 공격했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분명히 이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하셨죠. 이거 좀 예.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해서 예. 팍 급격하게 폭력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런 반려견 사고 저희가 뉴스 하다 보면은 심심치 않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요? 예,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000건이 넘으니까 1년에 한 2,000건 정도 되고 하루에 한 6, 7건? 그러면 6, 7분 정도가 개물림으로 구급차를 타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또 내 개는 안 문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견주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반려견 문화가 아직 조금 그래서 60, 70% 이상은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예. 근데 깜짝 놀랍니다. 네 개는 안 문다 그러는데 이만한 개가 있어갖고 예, 예. 깜짝 놀라고 특히 이제 그 공원을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그 뭐라 하자면 이 봉투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예.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니까 마치 이제 위세를 부리면서 가시는 거니까 주변에는 많은 어떤 동네 주민들도 많이 항의를 하는데 그럼 또 싸움 나는 형태. 그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반려견이 또 이렇게 한쪽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가족으로서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큰 또 마음의 위로를 주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감싸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 보면 이 맹견 있잖아요. 예. 맹견은 본인한테는 자신을 지켜주는 그러한 또 반려견이지만 일반인한테는 무서워요. 그렇죠. 예. 그 맹견은 이제 법상으로는 5가지 그래서 이제 입마개를 하는데 예. 맹견에 들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예. 믹스견 같은 경우가 사실은 더 문제죠. 아, 예.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이제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아. 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안 무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것도 많이 하지만은 예.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관련된 부분의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에 네, 말씀하세요. 책임은 이제 견주가 져야 되는 예, 거잖아요. 과실치상, 과실치사, 치상죄죠. 지금 과실치상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보니까 심할 경우에는 이게 인명사고로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인명사고가 안 될 수 없는 게 보통 한번 물게 되면은 옆에 있는 게 또 따라 물게 되고, 아, 그래요? 그렇죠. 예. 물게 되면 그 피해자분이 더 하시면 거기에 따라 더 물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응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예. 물론 당연히 저런 경우에는 입마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네. 경우도 뭐 공원 갈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그 견주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가끔 이제 해외 사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해외에서 이 반려견 문화가 우리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 그래도 대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보험이라든가 보험이요. 그리고 예. 이제 칩을 심는다든가 해갖고 관리를 반려견마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반려견과 견주 사이에 어떤 그걸 칩으로 해갖고 확실히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예. 위험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이거 확실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와 관련된 보험을 통해서 아예 우리가 교통사고 보험처럼 그렇게 한 후에
사후에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